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나왔던 바로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자, 역사를 배울 때 일단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했는가? 첫 번째로 배경, 어떻게 했는가? 전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였는가? 결과, 이렇게 세 가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한 배경이 있었겠죠.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배경. 자, 배경을 살펴볼 때는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지도 아니지. 유럽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당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슬람 맨 마지막에 배웠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었단 말이야.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제국 오스만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오스만 제국이 당시 어떤 걸 장악하고 있었느냐?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자,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이유 중에 매개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고기예요. 고기가 왜 갑자기 먹고 싶다. 자, 고기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저장을 어떻게 해? 냉장고에 하잖아. 지금은 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발달돼서 냉장고에 넣으면 돼. 그런데 이 당시엔 뭐예요? 냉장고가 없어. 뭐야?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시에는 뭐예요? 소금이라든가 후추를 뿌려가지고 저장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후추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고요. 여기 이제 반도고,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고, 자, 여기 인도에서 이제 후추가 채인다는 말이야. 발에 엄청 채요. 근데 인도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오스만 제국을 지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당시에 배경 첫 번째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무역 점령이 장악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겠죠. 이슬람 친구들도 이제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고요. 당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호시탐탐 유럽을 노렸어요. 여기 이제 당시 유럽의 동쪽의 최강자였던 오스트리아 제국이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적대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기가 어렵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당시 그러한 후추라는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 있어. 플러스 알파로 동방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바로 뭐냐? 두 번째로 희대의 뻥쟁이. 자, 마르코 폴로가 지었던 바로 동쪽의 이야기, 동방 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동방으로 가가지고 동방의 그러한 내용들을 브이로그를 찍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가봤는데 이랬고 저랬고 요랬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뻥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일본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어. 이제 뭐 지판구라고 불러서 이게 나중에 재팬으로 됐는데, 집이 있어요. 아래부터 기둥, 지붕까지 황금이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애들이 황금을 발로 차고 다녔다라는 거야. 이 말이 되니? 이거 엘도라도야 무슨?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보면은 뭐 맞는 내용도 있지만 뻥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럽인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고선 어머나 대단하다, 동양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동양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당시에 조선술이라든가 배를 끄는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플러스 뭐 예시로 하나 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시에 뭐 나침반 정도가 되겠죠. 나침반, 이러한 내용들. 자, 그랬을 때 갈 수 있어. 근데 또 가고 싶어. 근데 누가 맡고 있어? 얘가 맡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곳으로 보는 거지. 다른 곳. 어디예요? 대서양이나 아래 남아프리카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이게 뭐예요? 새로운 항로의 개척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전개 과정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우선 요거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볼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첫 번째로 누구? 유럽을 한번 보자. 유럽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자,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흰색으로 쓸게요. 여기 이베리아 반도. 왜? 당시 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막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요. 왜? 친구 왜? 그래? 찍고 있었는데 잠시만 컷할게요. 여러분 아까 수업 시간에 들어왔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수업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잘 가. 잘 가. 이거. 자, 어디까지 했었죠? 그렇죠. 이제 전개 과정까지 했었어요. 전개 과정 그랬을 때 유럽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겠는데, 자, 유럽은 그러면은 이 신학론 개척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 두 국가,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당시 이 유럽에 있었던 주류와는 다른 그런 결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바다랑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학로 개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어떠한 역할들을 하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포르투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페인 쪽에서 이제 독립을 했단 말이야. 뜯어져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 바르톨로메우. 첫 번째로 바르톨로메우. 이름 너무 어려워 얘네. 디아즈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다로 떠납니다. 야, 좋다. 좋다. 가자. 그러다가 여기에 남아프리카 이쪽 해역이 너무 힘든 거야. 또 처음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쪽에서 쉬어. 근데 이때 뭐예요? 여기만 건너면은 갈 수 있다. 희망을 갖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희망봉이라고 부릅니다. 희망봉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거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가게 되느냐? 바로 에스파냐가 가게 됩니다. 얘네가 갔어? 우리도 그럼 가야지 뭐. 그러면 누구? 에스파냐에서 당시 누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콜럼버스가 이제 가는 거지. 당시 누구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자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어디를 가느냐? 나는 인도를 갈 거야. 근데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땅이 나왔네. 땅이 나왔어. 근데 인도야? 아니야. 원주민들을 잡아보니까 약간 우리가 들었던 그 인도 사람이 아니야. 동양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데 주변 사람들도 막 이상한데 이러니까 콜럼버스가 뭐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지. 여기 인도야. 그래서 뭐예요? 서인도 제도.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가 이렇게 하니까 포르투갈 참을 수 있어? 안 돼. 야, 다 가. 우리 다 가. 다 필요 없어. 바스코 다가마 다 가. 그래서 이제 바스코 다가마는 어디를 가느냐? 오케이, 희망봉 찍었니? 더 나가자. 어디? 진짜 인도를 간 거야. 진짜 인도를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인도 항로를
발견을 한 거지. 아, 서인도제도 안 적었네요. 서인도제도 같은 경우는 요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페인 참을 수가 있냐고, 에스파냐 참을 수가 있냐고. 안 돼. 어떻게? 에스파냐도 해야지. 당시 누구예요? 마젤란으로 하여금. 오케이, 우리도 뭔가 뽐때를 보여주자 하면서 콜럼버스 더 나아가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 분명히 여기 있는지 남아메리카 나오겠지. 그리고 쭉쭉 가요. 그러니까 정말 평평한 바다가 나왔어. 사실 요때 이제 엄청 죽을 고생하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어디로? 태평양으로. 태평양을 어디를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필리핀에서 좀 쉬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젤란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의 부하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어떻게 다시 스페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된다. 세계 일주를 하게 된다. 누가? 마젤란이.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활동을 했어. 얘네가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네는 그냥 탐험만 했어? 아니야. 뭘 한 거야? 얘네가 탐험한 길을 통해서 당시에 누가 따라가게 된 거야? 군인들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얘네가 결국에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아프리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혹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쪽 지역의 루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에 사람이 안 살았을까? 살았거든. 그랬을 때 남아메리카를 좀 집중해서 볼게요. 아메리카.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문명이라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 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남아메리카 있고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자, 그러면은 남아메리카의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아즈테크가 있었어. 아즈테크. 여기 멕시코 지역.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아즈테카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인더스가 아니죠? 인더스가 아니지? 안데스 고원 이쪽 칠레 지역 같은 경우는 뭐가? 잉카가 있어요. 잉카. 그래서 잉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린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아즈테카 제국 문명과 그리고 잉카 문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카. 그랬을 때 아즈테카 같은 경우는 몇 세기? 거의 한 14세기 정도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만 뿅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지. 잉카 같은 경우는 15세기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남아메리카의 이 문명들은 사실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문명만큼의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당시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 고원지대가 많았단 말이야. 산지가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명들끼리의 교류가 적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좀 배타적이기도 했어요. 교류가 적다 보니까 발전이라든가 그러한 모습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 친구들이 왔을 때, 에스파냐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기에 아직까지도 청동기 문화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물론 이 아마존 유역을 가다 보면은 신석기 문화층의 사람들이 살기도 해. 고립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고립이 됐냐면은 아즈테카 제국 같은 경우는 이집트랑 되게 유사해. 이집트랑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에 이게 새소리가 들리지? 자, 당시에 이제 피라미드형 신전이 있단 말이야. 신전. 우리 학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새들의 ASMR을 들을 수 있는. 자, 피라미드형 신전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약간 청동기 같은 느낌이야. 청동기에 뭐예요? 청동기 때 고인돌을 만듦으로써 본인의 그 권력을 막 제시하잖아. 피라미드형 신전, 거대한 신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제 지배자의 힘을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당시 어떤 사회? 재정일치. 우리 고조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피라미드 자체가 구조가 쌓아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건 결국에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태양으로 가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되게 이집트랑 되게 비슷하지? 이집트랑.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태양을 보니까 역법 체계가 발달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또 뭐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림 문자.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해. 이집트 문명이랑.
자, 이렇게 아즈테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잉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얘네 금속 되게 잘 들었어요. 특히 황금 문화가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어떻게? 자, 금속 문화. 그리고 당시에 건축술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술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 지배층들이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어렵게 해가지고 아랫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정보를 얻게 하지 못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매듭 문자라고 해서 매듭을 이렇게 지어. 그런 다음에 이걸 키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중요한 문자를 매듭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폐쇄적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세종대왕의 그런 한글 창제가 얼마나 좀 뜻깊은 일인가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여기서 되게 깠단 말이야. 그냥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네도 장난이 아닙니다. 뭐냐? 당시 아즈테카의 수도의 이름이 이제 테노치틀란이거든요. 그냥 상식으로 들어. 테노치틀란이라고 있는데 인구가 30만 명이야. 안 놀라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놀라. 30만 명분의 식량을 매일 공급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사회의 시스템이 나름대로 장난 아니겠지? 그리고 테노치틀란이라는 도시 자체가 약간 호수 위에 약간 늪지 위에 이렇게 지어진 도시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쌤도 이게 자세하게 알진 못하는데 요거를 이제 호수 위에 이제 나무를 박고 그 위에 뭐 지푸라기를 놓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도시에다 이렇게 세운 게 아니야. 그럴 정도로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였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쌤이 건축술 얘기했잖아. 잉카 같은 경우는 마추픽추라고 있어요. 마추픽추. 도시.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어. 근데 거기에 엄청난 도시들을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성벽이 있잖아. 거기에 면도칼이 안 들어가. 그럴 정도로, 그럼 장난 아니겠지. 산 위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정도로 나름대로 큰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남아메리카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세계사죠. 같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유럽에 누가? 에스파냐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문명을 멸망을 시켜요. 각각 누가? 에스파냐거든. 바이 코르테즈. 요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식이야 그냥. 요거는 누가? 피사로. 근데 여러분들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게, 모든 문명들은 내분으로 멸망을 하는 것 같아. 뭐냐면은 아즈테카 문명 같은 경우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얘기를 했죠. 제사를 지내는데 인신공양을 해.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자국민을 죽이겠냐고. 죽일 수도 있지.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의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죽인단 말이야. 플러스 알파로. 당시 아즈테카의 수도였던 테노치틀란의 인구가 30명이라고 했고 30만 명의 그러한 식량들, 생필품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 코르테즈가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포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아즈테카 문명을 몰살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코르테즈가 갖고 있었던 병력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명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주변에 있는 아즈테카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같이 팀 먹고 싸운 거지. 얘네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뭐냐면은 피사로가 100명 조금 넘거든. 병사가. 근데 갔는데 뭐야? 얘네 이미 그냥 개박살이 나 있어. 왜? 지들끼리 싸웠거든. 형제 관계로 이제 왕이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피사로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다가 잉카 왕을 잡고, 황제를 잡고 잉카 문명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허무하죠? 역사 허무해요. 내분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거 되게.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다 이제 뭘 짓느냐? 여러분들, 식민지 왜 지어? 조선 사람들 왜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받았어? 그냥 부려먹으려고? 아니야. 이거야. 이거라고. 돈이야. 경제적인 이유야. 남아메리카에 은광산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땅, 그리고 기후 이런 걸 통해서 뭘 설치를 하냐? 바로 플랜테이션을 설치를 합니다. 플랜테이션.
테이션. 이게 뭐냐? 대농장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냥 일반 대농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흥시가 있어, 얘들아. 시흥시 전체에 파인애플 농장을 짓는 거야. 오, 와우, 좋아요? 아니야. 야, 모든 산업이 여기에 집중이 된단 말이야. 원래 국가가 발전하려면 산업이 좀 이렇게 균등하게 있어야 돼. 균형적으로 잡혀야 돼. 근데 뭐야? 오로지 플랜테이션.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얘네를 인디언들을 쓴단 말이야. 잘 대해줄까? 아니야, 잘 안 대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인디언들 같은 경우 은광산에서 죽고 플랜테이션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고 막 이래. 플러스 알파로 당시 유럽인들이 여기 내려올 때 되게 무서운 병들을 가져와요. 하지만 얘는 끄떡없지, 어림없지. 왜? 얘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질병과 싸워와서 면역력이 생겼어. 근데 이 순수한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홍역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장티푸스라든가 이러한 병들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10명 중에 9명이 죽게 돼.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잖아. 이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뭐 노동자들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올 수 있지. 하지만 주요 시장이 또 어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 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옆에 누가 아프리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누구를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이 노예들을 이용한 무역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예 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 무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저 신앙을 개척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은이라든가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유럽으로 뭐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은. 뭐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탕이 가겠고,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목화라든가 담배 이런 것들이 가게 되죠. 가요. 특히 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 혹은 북아메리카로는 누가? 흑인들이 가는 거지. 흑인 노예들이 가는 거지. 당시 근데 노예 무역을 보면은 되게 처참해요. 사람을 그냥 가축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약간 성냥개비 넣듯이 넣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흑인 사냥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아프리카 내에서 조그만 부족 국가라든가 부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을 침공해가지고 유럽인들에게 흑인들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럼 유럽인들은 얘네한테 뭐 주겠어?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해. 무기 주겠죠. 그리고 너 예쁘네. 오케이, 우리 공산품 주겠지. 자, 이러한 모습들 요렇게 가고, 유럽에선 이렇게 가고, 아프리카에서는 아메리카로 가고, 요 세 개의 꼭지점으로 모양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삼각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무역은 어딜 중심으로? 이 삼각무역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겠다라는 거죠.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당시에 많은 탐험가들이 나갔고, 탐험가가 갔습니까? 탐험가만 갔습니까? 아니요. 군인이라든가 선교사도 가게 되죠. 그러면서 남아메리카가 문명들이 초토화가 되고 그 안에서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이 식민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다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들이 가게 되면서 이 삼각형 루트가 만들어지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항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봤을 때 요렇게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이후에는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결과를 살펴보느냐? 이후에 세계사적인 역사가 바뀌게 되거든. 요 사건으로 인해서. 자, 제가 조금 이제 옆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 한 화면에 담고 싶어서 이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에서 이제 이후 결과를 살펴볼게요. 결과. 자, 결과는 삼각무역 나오게 되겠지. 삼각무역 어딜 중심으로 한?
대서양 무역을 중심으로 한. 자, 막대한 양의 뭐가? 은이 어디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은이, 자, 막대한 은, 유입. 자, 은은 뭐예요? 화폐란 말이지. 당시 그러면은 화폐, 은이 많아지니까 화폐의 가격은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떨어지겠지. 많은 건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가의 가격은 올라가겠지. 물가는 올라가겠지. 기존과는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격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격혁명. 그리고 더불어서요, 그 전까지 유럽 역사의 주인공들은 일반적인 봉건 영주였단 말이야. 봉건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예요?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일부 대상인들이라든가 탐험가가 중심이 되었어. 상인들이 역사의 중심에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상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상업혁명. 이제 물자가 많아졌어. 화폐도 많아지고 이러한 그러한 기반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 자본주의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을 통해서 이 모든 소스들이 모이게 되면서 어떠한 예시가 있어요? 바로 동인도 회사가 될 수 있지.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는 뭐냐면은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러한 국가들이 동쪽에 있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만든 주식회사 개념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랑 주식회사랑 뭔 상관이냐? 이제는 돈이 근간이 됐다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자, 지금의 개념들이 이때 나오게 됐다는 거야. 주식회사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주식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 뭔지 알아요? 몰라. 그냥 한강 가자 이것만 알지. 근데 주식은 뭐야? 자, 여기서 주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보험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때부터 나온다라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의 그런 유통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간에 돈을 통한 그러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돈의 유통이 활발해지게 되고 지금의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뭐가? 바로 지금 요 신항로 개척의 내용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연결될 절대왕정과 이 신항로 개척은 엄청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내용, 흐름으로 기억하시길 저는 바랄게요. 흐름으로. 물론 왜 나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요렇게까지 찝어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